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세력으로 몰아내는데 앞장을 섰던 진보 성향 판사들이 앞다퉈 정치판으로 선거판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복을 입은 정치인, 정치판사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과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제 19일이죠, 19일. 예. 이탄희 판사라고 이분이 지금 민주당에 입당을 했어요. 예. 특히 그 판사 블랙리스트 이것을 폭로해가지고 예. 대법원 뭐 심의관으로인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폭로해가지고 아주 상당히 뭐라 할까요, 기계 있는 그런 판사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까놓고 보면은 정치하려고 그런 것 아니었나. 네. 그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정치 판사들 있잖아요. 예. 행태를 딱 한 문장으로 뭐라고 제가 평가하느냐면 법복을 입은 위장 정치인이 예. 정치 판결만 일삼다가 예.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법복만 입고 있지 위장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판결한 게 공정하겠습니까? 결국에 그 정치 판결만 일삼다가 이제 정치의 계절이 오니까요. 바로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는 이탄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탄희는 이제 그 이번에 10호 인사로 영입했죠. 10호로. 예. 그런데 원래 이런 정치 판사의 우두머리는 최기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최기상. 예. 이 사람이 핵심이에요. 이 사람이 전국 우리법연구회 회장. 예. 왜? 최기상. 전국- 법관의 회장이고. 그 의장을 네, 했던 의장. 거. 예. 이분이 민주당으로 바르게 가고 그다음에 이탄희는 뭐 거의 이으면 최기상에 비하면요. 법적인 영향력은 조족지혈입니다. 이 두 명. 최기상이는 뭐 우리 국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근데 사람 이탄희가 아닙니까? 많이 더 유명한 10호 인재 영입이라 하니 최기상 인재 영입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수진이라고 있잖아요. 예. 여성 부장판사. 이 사람들이 문제고요. 이런 게 그 법복 입은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기존에요. 김형년. 예. 김형년. 지금 이게 법제처장이죠. 법제처장이죠. 법무부상 갔다가 법복을 벗은 지 옷을 이렇게 법복을 빠른 게 마르기도 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김영년이가 법무부상 갔다가 법제처장 갔죠. 예. 근데 그 후임이 누구냐? 후임이 김영식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그 절대 청와대 안 간다고 가짜뉴스라고 언론을 공격해서. 예. 근데 맞아요. 3개월 만에 갔잖아. 예. 이것도 이게 법복을 빨아가 마르기도 전에 어떻게 청와대 가가지고 법무부상 하면서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있죠. 네. 이걸 검찰하고 협상하고 있는 게 김영식이 아닙니까? 자기가 판사 출신이면서 어떻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이게 정치 판사들이 바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요.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원 내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바른 목소리들을 대변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일부분은.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법원 내에 있을 때부터 정치 행위를 한 건가요? 쭉. 저는 이제 바른 목소리를 생각 안 합니다. 일반 어디든지 국민들은 이제 뭐 본질을 정치 목사도 있고 무슨 정치 판사도 있고 우리는 흔히 정치 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사법농단 재판받고 있는 대법관 출신 중에요. 정말 판사들이 존경받고 있는 분이 많고요. 성창호 판사, 김경수 구속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재판받고 있고 이런 분들에게 탄압받고 있지. 이분들을 공격한 이런 게 정치 판사들이 정의로운 판사다. 저는 이제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제가 이제 가장 문제 삼는 거는 바로 이제 그 김명수입니다. 대법원장이 문제예요. 저는 네. 이런 게 정치 판사들이 정치 판결을 하고 계속 뭐 청와대도 가고 이러면 청와대에 대해서 한마디 쓴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거는 사법부의 중대한 이게 사법권 침해 아닙니까?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청와대가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명수가 왜 침묵하느냐 말이야. 김명수가 청와대한테 한마디에 쓴소리 하면서 뭔가 청와대를 비판해야 되잖아요. 그 저는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가 스스로 싸우지 않으면 못 지켜요. 사법부 스스로 사법 독립을 위해 싸우고 투쟁해야만 국민도 동참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대법원장 되면서
외풍을 막아주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윤석열 총장은 검찰권이 독립을 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잖아. 근데 김명수는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대법원장이 청와대 하수인 출장소 뭐 권력 개는 아니잖아요. 지금 형태가 정말 이게 저는 심각하다. 오히려 대법원장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 정치 판사들이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행정부 산하의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엄연히 삼권이 분리된 상황 속에서 대법원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기를 춘천지방법원장 어떻게 보면은 저 일선 경찰서장을 경찰청장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 하던 사람을 뭐 그분이 무슨 고등법원장 한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중요한 어떤 지방법원장 하신 분도 아니고 뭐 대법관 하신 분도 아닌데 딱 발탁해가지고 대법원장을 시켰으니까 뭐 감지덕지하고 결초 보훈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서 지금은 대법원 사법부가 행정부에 말하자면 일개 부서로 무슨 보건복지부 무슨 행안부 뭐 이런 것처럼 하나로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 총장도요. 대전 고검에 있던 사람을 2단계 성질시켜서 중앙지검장 만들어주고 서울. 그렇죠. 또 이게 2단계 성질시켜 검찰총장 만들어줬잖아. 그래도 윤석열 총장은 국민하고 이게 헌법만 바라보면서 수사 제대로 하잖아. 예. 그에 비하면 이게 김명수는 윤석열에 비하면 뭐 물론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윤석열이가 대전 고검에 평검사하다가 총장 된 거에 비하면 자기는 그래도 법원장을 했잖아요. 근데 왜 눈치를 보고 하는지 정말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고, 근데 문제는 지금 사법부가요. 전국 법관회의가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10%도 안 돼요. 전체 법관 중에 10%도 안 되는 조직. 이런 게 대표성도 문제가 있고, 근데 전국 법관회의를 주도하는 거는 우리법연구회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인권법연구회거든요. 이 회원들을 다 틀어봤자 이게 한 5, 600명이니까 전국의 판사는 3,000명이 훨씬 넘잖아요. 정말 저는 1, 20%도 안 되는 일부 정치법관들의 뜻이 마치 이게 모든 사법부의 뜻인 것처럼 이게 과대 평가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전교조도 마찬가지죠. 교사들 전체 뭐 몇 프로나 됩니까? 민노총도 마찬가지죠. 근로하는 사람들, 근로층에 몇 프로나 돼요? 몇 프로도 안 되거든. 4, 5% 뭐.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 큰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를 완전히 이렇게 깔아뭉개는 이런 상황이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정권에서 또 뒷받침을 해주니까 정권의 적극적인 지지층으로 서로 유착이 돼갖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게 그저께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조원진 대표 있죠. 우리공화당. 예. 조원진 대표가 근데 이거 서울역에서 왜 김여정이 왔을 때 인공기 불태우가 기자회견 한 거 있잖아요. 예. 이게 허락 안 받았다 해가 시위로 봐가지고 기소했잖아요. 제가 근데 변호사로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 판사를 우리공화당 고문 변호사죠. 예, 양명만 딱 보고 우리법 연구회다. 이러면 이게 그냥 재판 하나만 해요. 그래서 이게 정치 재판은 지금 이게 로또 재판처럼 돼가지고 과연 이게 좌파 판사냐 우파 판사냐 이게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지니까 정말 이게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법치주의라는 게 있죠. 법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느 판사가 재판하나 어느 검사가 수사하나 똑같은 사안은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런 믿음이 법치주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완전히 깨지고 있어요. 야, 판사가 좌파냐 우파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리고, 그러니까요. 검사도 예. 이성윤 파냐 추미애 파냐 아니면 이게 윤석열 파냐에 따라 완전히 달리고, 이게 무슨 법치냐. 정말 이게 심각한 지금 상황이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만 광화문 또 뭐 서초동으로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두 쪼가리가 이렇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판사, 검사 뭐 할 것 없이 학교 뭐 모든 부분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저는 지금 판사들도 중요한 이런 자리들은 대개 인권법이라든가 국제인권법 출신 그 진보 좌파 판사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국 같은 경우도 저는 무죄를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 판사들이 그냥 무죄라고 자기가 그렇게 판결 내리면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 숫자를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1,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판사들이 이제 이거 3명이 재판하면 1명 정도는 이게 뭐 껴있겠지 좌파가. 나머지 2명이 있으니까 이게 얼토당토하는 이런 게 판결은 못 내리는 게, 그래도 이게 보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중앙지법에도 명재공이가 기각하면 또 이게 다른 판사가 정경심에 영장 발부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김명수 그다음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 원장이 법원장들에게 영장 담당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부패의 사건은 전부 이게 중앙지법 뭐 21부부터 28부까지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좌파들로 부장들은 바꿀 수 있지만 모든 이게 판사를 다 장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래도 양심적이고 아주 소신 있는 판사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조국이가 그것 때문에 이게 무조건 무죄가 나온다. 이런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일부 판사들이 법복을 받자마자 정치권으로 달려들어서 총선에 나온다고 하는데 요 근래 진보 좌파에서 이렇게 전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진보 좌파를 아주 공격하는데 선봉장에 서 있는데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법부가 그걸로 망주든 거라는 그런 또 내용의 글을 또 올렸고 예. 공익제보를 금배지와 엿바꿔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도 예, 맞습니다. 그분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법복을 벗고 바로 정치인으로 변신하니까 우리 판사들에 대해서도 법복 입은 정치인으로 이렇게 오명을 씌우는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네.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요즘 이게 자유파를 살려주는 예.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그 자유파를 저는 살려주는 가장 고마운 분 세 분 하고요. 그다음에 엑스맨 3명 이름만 말하면 지금 이게 자유파를 가장 살려주는 1번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거침없이 청와대 계속 압수수색하고 이걸 이렇게 막으려다 보니까 계속 이 중도층도 다 돌아서고 있잖아요. 예. 윤석열이고 그다음에 2등이 바로 박사님 말한 진중권. 진중권이가 하는 말마다 이게 구구절절 옳잖아요. 아주 촌철살인이에요. 이분이 전향을 안 했고요. 예. 이분은 이게 어디로 갔냐면 녹색당으로 간대. 녹색당으로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예. 정의당하고 민주당은 이제 끝났고 문재인하고 녹색당으로 가기 때문에 전향을 안 했지만 얼마나 이게 적의 적은 친구다는 말이 있잖아. 적의 적. 우리 문재인의 적의 진중권의 적이니까 현재는 이게 자유파의 친구가 아닌가. 저는 뭐 진중권 말이 다 옳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비판하는 것보다 진중권이가 비판하는 게 훨씬 더 이게 아프고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김태우 있죠. 예. 이분이 끝까지 이분이 수사관하면서 실물을 다 알거든요. 예. 사건마다 이게 계속 유튜브에서 보도하는 거 있죠. 이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김태우, 진중권, 윤석열이가 자유파 도와주는 3명이고 그 다음에 엑스맨은 반면에 우리가 또 역으로 도와주는 거죠. 유시민. 하는 말마다 이게 계속 비판받아 괴변이니까 우리 도와주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김어준이. 예. 김어준이도 하는 말마다 계속 그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나마나 가장 1등 공신은 조국이죠. 예. 조국이가 또 이게 서울대 강의하겠다고 강의 개설을 했는데 제목이 절제된 뭐 형벌권 행사라고 자기가 이게 그 옛날에는 뭐 완전히 뭐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더니 이름이 절제된 검찰권인데 곧 이게 아마 기소가 되면 징계제 당하거든요. 아마 이게 강의는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엑스맨 3명, 그 다음에 도와주는 3명. 이게 우리 선거의 1등 공신들로 보입니다. 유선의 법조인에 이어서 유선의 정치인도 잠깐 좀 예. 다뤄보고 싶어요. 예.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분이 지난 조국 때도 데스노트를 꺼냈다 들었다 하다가 결국은 내려놓고 말았고 또 4+1 체제 합류를 해서 선봉장이죠. 이분도 거기에 선봉장에 서가지고 공수처법 등 뭐 여러 가지 법들을 강행 처리를 하는데 아주 기여를 많이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당내 그 비례대표 이렇게 지금 이제 심사에들 들어가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당내 기탁금이 500만 원인데 그걸 3,500만 원으로 무려 7배를 인상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정의당이 비례대표를 많이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좀 너도 나도 진보다 나도 정의다 하고 달라드는 모양이에요. 이 틈에
뭐 좀 장사 좀 해보자 뭐 그런 생각인가요? 공천 장사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비난이 많이 일고 있어요. 당연히 이게 공천 장사고요. 본인에게 또 금방 인터넷 치보니까 뭐 오해라고 하는데 뭐 당이 그 사람들 후보자들 뭐 모금하게 도와주겠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게 도와주는 거는 나중에 봐야 되는 거고 오해는 아니잖아요. 그럼. 공천 장사는 분명하고요. 네. 제가 이제 그 항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 1+4는 당명하고 이게 꼭 반대더라고요. 아니 바른미래당은 바른도 없고 미래도 없잖아. 근데 정의당은 정의가 없고 불이고요. 그다음에 대한신당은 대안이 없어요. 네. 옛날에 민영삼 원장인가 따따붙다 할 때 보니까 대한신당을 거꾸로 하니까 당신 안 돼야. 당신 안 돼. 뭐 이렇게 비하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 대안이 안 보여요. 대한신당도. 네. 이렇게 당명과 다른 거고. 근데 문제는요. 오늘 그 지지율을 보면요. 오늘 리얼미터 있잖아요. 네. 하석이 저희 조장미터, 구라미터 막 이렇게 비판하지만 여기에도 보면 이게 그 한국당이 한 31로 민주당하고 별 차이도 안 나지만 오차범위내까지 예. 추격을 했죠. 그다음에 문재인 지지는 뚝뚝 떨어지가 45, 부정이 50 넘었었죠. 예. 근데 문제는 정의당 지지율이에요. 정의당 지지율이 유승민당보다 적어. 새 보수당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꼼수로 선거 아무리 바꾸면 뭐해. 지지율이 3% 밑으로 넘으면 한 석도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아마 정의당이 정의당이 최근 3% 여론조사에서 아주 최저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역구에 당선될 사람 누가 있어요? 심상정이도 안 돼요. 지역구에 당선 한 석도 없고 만약에 5%, 3% 밑으로 놓으면 제로입니다. 제로. 따라서 저는 이게 꼼수로 바꿔놓고 오히려 망하는 이런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이게 본인이 옛날에는 전국의 국가기타금 1,500만 원 많다 내리된다 했잖아요. 예. 근데 본인들이 장사하려고 3천만 원을 더 올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런 이게 위선적인 모습에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고 그게 아까 진중권 교수 그 사람들에게 탈당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정말 저는 정의당이 심각한 위기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은 그랬대요.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안 된다니까 미래한국당 이걸 해서 이제 비례대표를 그쪽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선출을 하는 쪽으로 정당 투표는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죽 서서 개 주는 꼴이 된다. 심상정이는 망했다. 그런 얘기까지 근데 그 하고 있어요. 박지원 의원은요 100마디 하면요 100마디 하면 한마디 정도로 옳은 말 해.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박지원은 99마디 다 틀려. 근데 100마디 중에 사람이 말 떠들다 보면 한마디는 맞을 때 있잖아. 예. 그게 바로 미래한국당이에요. 저는요 오히려 이게 그 처음에 비례자유한국당을 선관위 조혜주가요. 오히려 근데 그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원래 유사명칭 못 쓰는 거는 기존의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자유한국당이 괜찮다는데 왜 비례자유를 못 쓰게 하냐 말이에요. 이게 조혜주가 편파적인 판정을 했는데 근데 이름을 딱 미래로 바꿔보니까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 이름이 더 낫더라고요. 저가 봐도. 발음도 비례 미래 비슷하지만 더 이게 미래지향적이고 청년 더 좋고요. 근데 문제는요. 만약에 미래한국당도 선관위가 못 쓰게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미래한국당도 못 쓰게 하면 더불어한국당 또는 이게 우리한국당으로 해라. 왜? 민주당이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화당이 있을 때 우리공화당 해줬잖아. 근데 더불어한국당, 우리한국당 하면 이거는 못 말 거 아니냐. 우리 한국당 좋네. 예, 이거는 그러면 이게 더 좋은 이름 계속 가는 거예요. 미래를 막으면. 예. 그래서 저는 선관위는 공정하게 심판을 봐야죠. 지금 이게 선관위가 좌파에 붙어가 12대 11로 싸우고 있는 이런 게 형국이에요. 유선자들이 속속 이렇게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했었던가요? 그분이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드디어 지금 귀국을 했습니다. 새 정치를 내세웠는데 또다시 헌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현충원도 참배를 하고 또 오늘인가 내일 또 광주 5.18 묘지도 참배를 한다고 그래요. 광주는 왜 그리 쫓아갑니까? 거기는 이미 돌아섰잖아요. 오늘 이제 그 현충원에 가가지고요. 예. 나라는 이제 그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이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저번에서도 우리 세 가지 선택 중에 가장 최선은 이제 그 보수 대통합에 합류해가지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아라. Y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 박형준 그 하는 위원장이 하는 예. 통합에 합류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차선이 이제 신당이고
세 번째 가장 최악은 바른미래당 들어가가지고 호남 중심 이야기 했는데요. 지금 이게 역시 안철수는요. 또 이게 제가 뭐 간철수 맞아요. 지금 이게 외국 나서 간을 좀 보니까 야 이게 보수 문재인도 인기 없고 한국당도 인기 없네. 지금 들어가면 이게 내가 좀 되겠네. 이게 간을 본 간철수인데 근데 또 방향을 또 잘못 잡았어요. 제가 보기에 자기가 신당이나 아니면 바른미래당 가가지고 손학규 있잖아. 손학규 좀 이게 물러나고 내가 완전히 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2당까지 간다. 이렇게 신당으로 가거든요. 이래 가면요. 옛날에는 국민의당이 38석이었죠. 이번에는 그렇죠. 제가 보기에 뭐 찻잔 속의 태풍, 수영장 속의 태풍이기 때문에 결국 저번보다 선거 참패하고요. 아마 이게 안철수도 영원히 정치계에서 철수하는 이 안철수가 이제까지 영원히 이런 게 문제. 제가 보기에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그런 식으로 이게 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철수가 갖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 자산, 또 인물들, 사람, 정치론들은 또 인물,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모이느냐. 근데 이 좋은 분들도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떠한 정치적 모토를 내걸고 프레카드를 건다고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될까요? 제가 근데 정치인들 저도 정치 평론도 많이 하고요. 제가 여기 2008년부터 출마도 하고 저도 정치판에 좀 있었잖아요. 박사님 하는데 비하면 조덕지간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제가 본 정치인 중에요. 가장 주위에 사람이 인재가 안 보이는 게 2명 있어요. 그게 유승민이하고 안철수더라고. 제가 안철수는요. MB 때 그 제가 청와대 미래기억위원회 위원을 했잖아요. 예, 같이 했죠. 근데 그때 서울대 교수부터 위원이 15명 있었거든요. MB가 그러더라고. 한 명이라도 그 따라가면 안철수 인정한다고. MB가. 근데 MB가 원래는 또 안철수를 후계자로까지 뭐 처음에는 이게 MB가 다 도와줘가지고 그 회사가 급성장인 거죠. 왜 공공기관하고 국가에서 납품을 받았잖아요. 근데 한 명의 위원도 안철수를 안 따라가요. 그때 안철수 지지율이 50% 넘었어요. 그때 엄청난 지지율이었죠. 박원순이하고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예.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지지율이 50이 넘었죠. 그런데도 한 명도 안 따라가더라고. 그럼 이게 지금 안철수 지지율이 5%도 안 되는데 누가 주위에 사람이 모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유승민이더라고. 김세연 의원이 있죠. 그만둔. 네. 김세연도 도저히 유승민하고 정치 못하겠다. 이래서 다시 복귀했다는 거 제가 들었고요. 결론은 이게 저는 유승민 당하고 당대당으로 뭐 지분 30, 40 주고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유승민 결국은 혼자 이제 남는 거 저는 아니에요? 박형준 위원장이 노력은 하지만 유승민 당하고 당대당이 불가능하고 어떻게 되느냐. 유승민하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 있죠. 이준석이 아버지가 유승민하고 친한 친구라 그래요. 저는 이게 이 둘이가 전부 이게 그 한마디로 이게 주위의 평판이 안 좋아요. 나쁘게 말하면 좀 싸가지가 없다나? 그래서 저는 유승민하고 이준석이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각계 해서 한국당에 들어오면 그럼 이게 보수 대통합이 이미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치권 움직임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4.15 총선 이제 한 90여일 남았나요? 이번 4.15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권 심판도 중요하지만 위선의 판사들, 위선의 정치인들도 싹 쓸어내는 그런 결단을 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